그 선생님의 아내가, 애기 엄마가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그 다음 카페 보면 제주 맘카페라고 있어. 거기에 가끔 이제 뭐 중등 고등맘 정보 공유 이런 그 게시판에 보면 뭐 수학학원 추천해 주세요, 뭐 국어학원 추천해 주세요 이런 글들이 올라와. 학부모님들이 이제 뭐 어느 학교 배정받고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거기 올라오는 걸 가끔 보나 봐. 봤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신재주권 국어학원 추천해 주세요 하게 되면 왜 우리 신랑이 하고 있는 데는 한 번 더 거론이 되지 않을까? 항상 이제 나오는 데가 이제 푸셈하고 보라보라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신경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애초에 나는 그렇게 그런 뭐 내처럼 이렇게 막 이름을 알린다라고 보기 좀 그렇고 그런 생각을 애초에 없었고 그냥 나는 오래 길게 할 생각이다. 왜 그러냐면 물론 욕심부릴 수는 있어. 막 뭐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전략을 짜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장기간 수강생, 장기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뭐 할인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뭐 장점도 막 부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한순간에 만약에 학생이 늘어난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그 수업을 욕심부려가지고 돈 벌자 해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컨디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수업을 잘하겠다는 본래 목적을 좀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좀 이 일에 대해 가지고 좀 뭔가 염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좀 빨리 지쳐버릴까봐. 되게 핑계 같지? 이렇게 미국을 보이지? 그럴까봐 그냥 난 오래 하고 싶거든. 그냥 재밌게 오래 하고 싶어. 그냥 수입은 그냥 밥을 먹고 살 정도, 우리 애들 그냥 공부시킬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대출금 갚을 정도만 벌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해오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면서 조금 신경을 쓰나 봐 그런 걸. 그러면서 얘기했어. 물론 맞다.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이라든가 다수의 친구들이 그런 데 찾아가는 건 맞다. 근데 그 우리 식당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이 뭐 똑같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취향에 맞는 데를 찾아가서 음식을 먹듯이, 그러니까 내 수업을 바꾼 애들도 뭐 거기 있다가 온 애도 있고 심지어는 뭐 거기랑 여기랑 둘 다 갈 수 있는데 나를 선택한 친구도 많다. 그것은 곧 어떤 국어라는 분야에 있어가지고 취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의 취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있다는 것은 내 취향도 결국은 좀 실패한 취향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독이고 있지. 그리고 막 확 벌어와, 뭐 한 달에 한 2, 3천 벌어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줘? 그냥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그런 말은 안 해. 주위에서 막 그런 생각할 거야. 너 어디 다녀? 있어 어디 저기 그 미르라고 이게 얘기하잖아. 거긴 뭐야? 뭐 왜 이렇게 안 알려진 데 다녀? 이런 얘기를 아마 들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주위에서. 왜 푸셈 안 갔어? 왜 보라보라 안 갔어? 왜 뭐 최용원 이런 데 안 갔어? 얘기 들을 수도 있어. 왜 그래요? 좀 신비롭지 않아요? 좀 신비롭지 않아요? 신비로우려면 결과가 어쩔 수 없어. 애들은 결과가 안 알려진 데 가서 얘가 조용조용 어딜 다녔는데 이게 발군의 향상을 보였어. 그러면 와 이게 진짜 그게 신비로운 거야. 근데 만약에 안 알려진 데 다녀놓고 만약에 결과도 안 좋잖아? 너 뭔 짓 한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는 결과가 좋아야 돼.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빨리 계약을 해야 돼. 계약을 해야 이게, 그지? 선생님이 왜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 강조하고 왜 이런 쪽의 얘기가 아마 언급될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는지를 좀 납득을 하면서 수업 받아야 그 다음에 너가 좀 신뢰하고 수업 받거든. 아니 근데 4월 6일에도 안 되는. 4월 6일 안 되면? 그러니까 1년 그냥 빼는 거지 인생에서. 그렇지? 나이 하나 올리지 말고. 안 될 수도 있대? 아니 몰라요. 어떻게든 4월 6일 쪽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래. 문제는 원래대로 백신이 안 만들어지면 가을에 다시 한번 대유행을 할 수도 있대. 더 크게, 더 센 강도로.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찌어찌 1학기 4월 6일 시작해서 끝냈어? 여름방학을 했어? 근데 이제 좀 쌀쌀해지는데 갑자기 또 이게 또 유행을 시작한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2학기 계약을 또 못하는 거지.
그래서 8월 계약이었던 게 9월 계약으로 미뤄지고 그러다가 뭐 10월 계약으로 미뤄지고 이런 일을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올해는 너희들 수업일 수 190일? 물 건너가는 거고 그때 만약에 가을에 대유행하잖아 사상 초유에 수능 시험에 어떤 대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원래 고3들이 그럼 재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보려고 하겠지 난 그런 생각을 해 예전에 그런 거 도입했었어야 됐어 약간의 좀 원격 수업이라든가 시험도 좀 이제 우리 지금 뭐 4차 산업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맞는 어떤 그 원격 테스트를 좀 구축해뒀으면 컴퓨터 기반 수업이나 컴퓨터 기반 이런 시험을 그러니까 직접 면대면 수험생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지 그런 어떤 그 일정한 장소에 뭐 격리시킬 수도 있잖아 애들 그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시험을 볼 때 꼭 이제 그 감독관을 만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서 좀 평가를 보는 방법도 좀 미리 구축을 해뒀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꼭 이런 부분은 보수적이야 사람들이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인성을 키우고 선생님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 선생님에게서 뭐 뭔가 배우는 점이 있고 친구들과 관계를 맞아 맞는데 그것만 고집했잖아 다른 사상책은 왜냐면 이게 선생님들이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 밥그릇 싸움 하는 거야 왜 내 밥그릇 왜냐면 내가 컴퓨터가 수업하면 이거는 선생님들 밥그릇 뺏기는 거거든 물론 선생님들이 힘이 강한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사회 스승을 남겨두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만약 좀 그거를 좀 밀어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거 있잖아 AI가 사람에게 도대체 뭘 가르칠 거냐 인간이 만든 건데 그리고 인간 이하의 수준일 텐데라는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잖아 계산적인 것만 빠르고 정교함만 높을 뿐이지 인성적인 측면이나 인간성 관련된 것은 AI가 못 가르쳐준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있는 것 같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촌장이 파수꾼 달을 설득을 해버렸습니다 설득을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설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파수꾼 나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관객 쪽으로 돌아서면서 웬 사람들이 몰려오죠? 마을 사람들이죠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하는 부분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 희곡이라는 것이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대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연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등장인물수의 제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수의 군중을 무대에 출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관객을 마치 마을 사람처럼 처리하는 기법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떤 이 희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깊이 들어가면 어떤 내용도 담고 있는 거냐면 바로 이 관객들이 마을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가 뭐가 되냐면 그동안 저 촌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리때는 없고 흰구름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속고 살아온 우매한 민중들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관객들이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현실의 삶에 대한 반성 돌아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의 장치가 마련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뭐 연극이라든가 영화를 보면서 등장인물과 나를 동일시할 때 그게 더 몰입이 되고 그러면서 내 지나온 삶과 저 사람의 삶에서 공통점을 찾는 순간 뭔가 카타르시스도 느껴지기도 하고 반성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아온 민중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일종의 어떤 공감을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어쨌든 간에 촌장이 관객들을 향해 가지고 주민 여러분 이 아이입을 통해 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이리때인지 흰구름인지 직접 들어봅시다 라고 이제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사법은 파수꾼 다가 쓰러질 듯한 걸음으로 파수꾼 다는 지금 이 촌장의 이 말을 듣고 특히 몰려온 마을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혼란과 좌절감을 느낀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왜 혼란스러워? 왜 혼란스러워? 나는 진실을 밝히고 싶은데 촌장과 얘기를 했지 지금 오늘 당장 진실을 밝혀버리게 되면 벌어지게 될 수많은 부정적 영향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살인이 일어난다라거나 혹은 이 마을의 질서가 무너진다라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봐 그래서 진실과 그것을 뭐하는 것, 숨기는 것, 은폐하는 것 사이에서 물론 직접 은폐는 아니지만
미루는 것 사이에서 내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당장 이 진실을 밝힐 수 없음에 대한 좌절감의 감정으로 쏠깃한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가죠. 얘야 괜찮겠니?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 때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막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파수꾼 나가. 네가 파수꾼이라는 걸 자랑해야 돼 라는 것은 무슨 얘기야? 이 파수꾼 나도 이런 파수꾼이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이런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너도 자부심을 느껴야 돼. 근데 이 자부심이 진짜 자부심은 아니지. 왜 그러냐면 권력자의 하수인으로서 오만 민중들을 속이는 도구로서 전락한 삶이잖아. 그런 자신을 자부심을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파수꾼 나 같은 경우는 뭐야? 역시 우매한 사람이자 권력자의 하수인인 것이지. 그때 촌장님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시끄러우니까 말 그만해. 자, 파수꾼단은 막루에 올라간다. 긴 침묵. 이것도 마찬가지. 막루에 올라간 파수꾼 다가 뭐하고 있는 거야? 금방 얘기했던 거 내적 갈등. 내적인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한 거야? 침묵을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자, 그리고 마침내 부르짖는다. 이리 때다, 이리 때, 이리 때가 몰려온다. 자, 결국 파수꾼단은 뭘 선택한 거야? 춘장의 회의에 넘어가지고 춘장 말대로 진실을 밝히지 않게 되지. 자, 이렇게 진실을 밝히지 않는 파수꾼단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야?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 거짓말은 뭐야? 결국 파수꾼단은 권력의 회유에 설득당하고 굴복하고 마는 그런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나타나느냐? 바로 상황적 아이러니라는 반어 상황이 나타나. 왜 그러냐면 이 파수꾼단은 원래 이 작품에서 어떤 인물로 등장했어? 진실을 알고 있는 인물이야. 이리 때는 없다, 흰구름뿐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리고 촌장에게 편지를 써서 이거를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라고 파수꾼단은 원래 무엇을?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 모아놓고 나서 거짓을 말하고 있지. 그래서 파수꾼단은 원래 이 자리에 올라가서 뭘 했어야 할 사람인데, 진실을 밝혔어야 할 사람인데 지금 뭘 하고 있어? 오히려 거짓을 말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거야. 반대되는 행동을 해버린 거야. 상황적으로 반대 상황이 일어나버린 거야.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이 은폐된 상황으로, 이렇게 상황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러니에는 언어적 아이러니가 있고 상황적 아이러니가 있을 때, 언어적 아이러니 같은 경우는 반어적 표현,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반어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나를 이곳으로 오기 위해서 고맙다라고 앞부분에서 촌장이 편지를 보낸 파수꾼 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 그때는 언어적 아이러니, 이때는 상황적 아이러니가 되는 것이지. 자, 정리하기. 자, 파수꾼단의 태도 변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하며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촌장에게 반발을 했다가 앞부분의 모습이었지. 근데 촌장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서 진실을 확인하고자 막루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리때가 몰려온다고 외치며 진실을 왜곡한 것이야. 그래서 파수꾼단의 태도는 진실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대한 독자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권력 앞에서 무력한 민중에 대한 연민과 현실 상황에 대한 분노를 유발하는, 그래서 독자의 기대를 무너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분노를 유발하게 되는 존재, 파수꾼 다. 여기에서 상황적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 뭐 잠깐 비교해 볼까?
최만식의 미스터방의 마지막 부분에도 S 소위라는 미군 장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미스터방에게 권력을 줬던 사람이야. 자신의 통역으로 부리면서.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미스터방이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몰락시키는 인물. 결국 S 소위라는 존재는 미스터방에게 있어가지고 권력을 주었다가 급 몰락을 시켜버리는 이런 반어적인 상황을 일으키는 상황적 아이러니의 주체자예요. 그리고 우리 이강백의 파수꾼 같은 경우에는 파수꾼 다가 뭐하는 인물? 진실을 밝히려던 인물이었는데 오히려 거짓을 말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인물로 갑자기 뭐하게 돼? 이렇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돼. 그래서 이때는 파수꾼 다가 뭐가 돼? 이 상황적 아이러니의 주체가 되지. 선생님이 미스터 방을 같이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신사고 문학에 실려있는 대표작품이고 이것은 우리 지금 이 비상문학에 실린 대표작품이야. 신사고 문학이랑 비상문학이랑 친해. 치끼리 친한 게 아니라 1학년 때 국어 출판사 어딘지 기억해? 신사고였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신사고 아니면 비상 거의 둘 중 하나를 결정하거든. 그리고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료를 다 갖고 계셔. 현장에 있을 때 보통 봄철 되면 2월 말 되면 교무실에 내 책상에 딱 가보면 막 책들이 막 무더기로 쌓여 있어. 빨간색 밴딩, 노란색 밴딩 돼가지고 그러면서 막 뭐 수능교재 아니면 무슨 뭐 자습서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거든. 그러면서 그 자료들을 선생님들이 추려. 필요한 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추리고 또 이제 필요 없는 것 중에도 또 뭘 추리냐면 답이 체크되어 있는 거, 답이 체크되어 있지 않은 것도 추려. 답이 체크된 거는 그냥 나눠줘 애들. 아무래도 가질래 해서 나눠주고 답이 체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좀 그 중에도 좋은 책을 뽑아놨다가 이제 수업해보면 이제 애들 중에 뭔가 좀 공부 더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따로 불러. 그래. 이 책 공부해봐. 답이 체크되지 않은 건 되게 좋은 자료거든. 따로 공부하고. 근데 이런 아까 교과서 관련된 자료들 있잖아. 자습서 같은 게 오잖아. 그럼 선생님들이 뭐 해보냐면 선생님들도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작품들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예전에 가르쳤던 그런 작품들을 연관지어 떠올릴 수 있거든. 그러면 시험 낼 때도 마찬가지야. 단순하게 요것만 가지고 시험 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상황적 아이러니를 여기의 상황적 아이러니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이때 이렇게 부정적 인물인 풍자의 대상인 미스터 방이 S소에 의해서 몰락을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면서 독자들이 느꼈을 감정 통쾌함. 역시 자기 능력이 아니라 뭔가 권력자에게 빌붙어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던 미스터 방이 어퍼컷 한 대 탁 맞고 몰락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속 시원해. 사이다야 라는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파수꾼 나에게서 뭘 느끼는 거야?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권력에 회유당해서 나약하게 이렇게 하는 그 은폐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독자들은 뭐하게 돼? 분노를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독자의 마지막 아이러니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는 차이점 같은 거 있지.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두면 내신이건 수능이건 특히 우리가 킬러 문제 내지 국어도 킬러 문제 국어도 뭐냐면 100점 방지 문제야. 교수님들이 묘한 자존심들이 있어. 나도 그거 갖고 살아오다가 좀 후회하거든. 뭐냐면 내 시험에서 100점 맞는 건 용납할 수가 없어라는 알량한 자존심으로 본계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6년 동안 한 번도 내 시험에서 100점이 나온 적이 없었어. 선생님 시험에서. 거기는 시험 2번씩 보는 거 알지? 국어 AB, 영어 AB, 수학 AB. 그러니까 내가 단독으로 시험 하나 다 내고 출제하거든. 한 번도 내 시험에 100점이 없었어. 6년 동안. 심지어 서울대 의대가에도 내 시험 100점 못 맞아봤어. 대한민국 인지상 받고 3년 전과목 1등급 받은 친구도 내 시험에서 100점 못 받아봤어. 왠 줄 알아? 꼭 필러 문제를 만들어. 100점 방지 문제. 정답률이 5%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한 400명 보지 않아? 그러면 한 10명 이내로 맞춰 그냥. 그거는 어떤 애들이 맞추냐면
전 과목을 다 잘하는 스타일,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스타일의 애가 아니라 국어에만 꽂힌 애가 있어. 국어만 잘하는 애. 근데 이런 애들이 보통 이제 최상위권 애들이 약간은 좀 걸리적거리게 하는 존재일 수도 있어. 물론 그렇다고 걔가 나쁜 건 아니야. 되게 훌륭한 애지. 그런 애들이 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진짜 나를 어디 뭐 그 사회부 교주 바라보듯이잖아. 막 이게 초롱초롱 하면서 한 번도 눈 안 떼고 막 수업도 심지어 어떤 애는 전자사전을 펼쳐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국어 시간에 그 사전을 보고 있냐? 아 선생님 그 녹음 중이에요. 뭘 녹음해? 죄송한데 허락 안 받고 죄송한데 수업을 녹음 중이에요. 왜? 나중에 시험 때 선생님 수업 내용 들으면서 복습하려고 녹음 중이에요. 이 정도 할 정도로 애들이 내 100점 만든다 진짜 뭐 이렇게 막 덤비는 애들이 있어. 무모한 거야. 그러지 마. 왜요? 야 100점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아 기쁘잖아요. 선생님 시험 100점 맞았다는 건 길이길이 남을 일이잖아요. 근데 길이길이 남아서 뭐 할래? 내가 뭐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다른 과목을 다 골고루 공부해가지고 1등급이 중요하지. 국어는 100점이고 수학은 30점이고 영어는 25점이고 훌륭하냐 했더니 얘가 또 안 해. 상처받았어 얘가 또. 안 해 그러면 어디 뒤로 가버리더라. 등피하네 앞으로 다시 와줘. 너 가버리니까 내가 누구랑 수업하니 이러면서 부르고 하는데 그럴 때 이런 문제 많이 만들었어. 문학 선생님들이 니네 국어 우습게 보지 마. 수학만큼 또는 수학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시간을 각광받는 과목이야. 우리 미분적 공부보다 어려운 국어를 보여줄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문제 만들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본문 지문에 요거는 보기 지문에 줄거리 소개도 하고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작가의 발상, 상황적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그럴 때 그런 단어적인 상황, 이런 마지막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독자가 느낄 감정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언급해 말하게 되면 다 틀리는 거야. 다 틀리는 거야. 양락사래 이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맞추면 그지 독채가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대비를 해야 돼. 우리 상대하고 싸우, 물론 선생님하고 싸우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겨야 되잖아 심리전에서. 그러니까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떤 여러 가지 선생님들 어떤 그 교육 철학이라든가 학문적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돼. 그런 분도 계시잖아. 뭐 수학 선생님 중에서 수학이 세상에서 짱이야. 수학 못하면 다 필요 없어. 수포자들아 대포자야 이러면서 막 하는 분들 계시거든. 수학 포기는 대학 포기라고. 그러면서 막 누가 감히 수학을 우습게 본다. 누가 감히 이런 분들도 계셔. 국어도 그런 분들 계신다니까. 내 시간에 딴 과목 공부하는 거 내가 인간 취급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강하게 자존심 내비치는 분들 스타일이 그렇단 말이야. 스타일. 알겠지? 자, 그리고 파수꾼 나의 특징과 상징적 의미 보자. 파수꾼 나는 양철복을 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때가 나타났다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진실에 대해서 의구심이 전혀 없는 인물. 그러면서 독재 권력의 지배 논리를 합리화하는 하수인 같은 존재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 정권이 뭐 반공 혹은 뭐 북한의 도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어. 그것을 알리는 뭐 언론인 같은 사람들, 그지? 뭐 방송국 사장, 뭐 KBS 김비서 뭐 이런 거, 그지? 옛날에 그 MBC가 그거였잖아. 명박씨가. 다음에 마을 사람들의 특징과 상징적 의미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존재를 믿고 살아왔지. 그리고 천자에게 속은 채 살아가. 그래서 진실을 모른 채 위선적 독재 권력에 속고 살아온 민중들을 상징한다는 점. 그리고 이 작품에서 희곡의 특성 바로 이거 중요해. 관객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해서 극중에 끌어들였어. 이것은 무대 상위를 전제로 하는 가렵기 때문에 대규모의 군중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기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만약 연극으로 예전에 그 영화 있지? 300이라는 영화가 있잖아. 왜 그 옛날에 걔네 누구니? 글래디에이터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수많은 그 로마의 군대들 막 나오고 막 이런 영화들. 연극으로 하면 불가능. 그냥 몇몇 군자가 와 하고 그냥 효과음으로 수많은 군중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고 병사들의 그 어떤 함성 소리가 들리는 소리로만 처리할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등장을 못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관객을 등장인물로 끌어들여
희곡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넘어가 보자.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가도 결국 어떤 인물? 파수꾼 나처럼. 얘는 솔직히 더 그렇지 더. 파수꾼 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지금 가나 다 이렇게 순서대로 있잖아. 그러면 이게 물론 뭐 먼저 왔다 나중에 왔다 그런 순서는 없었지만 그래도 얘도 마찬가지로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맡은 바 혹은 시킨 대로만 자기 역할을 충실하는 모습으로 파수꾼단은 신이 나서 양치업을 두드리고 북소리가 한동안 계속됩니다. 북소리 중지일 때는 물러갔다. 만약에 이것을 당시 정책 상황으로 본다면 뉴스나와 장면을 보게 되면 북한의 무장 군비가 침투했다가 결국 우리의 군에 의해서 모두 사살됐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은 끝났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겠지. 춘자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때뿐입니다. 이게 바로 왜곡된 진실이지. 이 막론은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양철국도 계속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다음 미래 습격 때까지는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 아까 우리가 편지를 운반한 수다쟁이 운반이 있었어. 이 사람들 결국은 뭐가 되냐면 파수꾼 다만큼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노력한 사람이야. 그래서 진실을 밝히려는 인물로 이 사람에 대해 뭘 논의하겠대? 처벌을 논의하겠대. 그러면 이 처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권력의 억압을 의미하고 이때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과 관련 깊은 내용을 어떤 시에서 찾아봐 하게 되면 요게 또 나올 수 있어. 김수영의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시집을 언급했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 시에서 이런 표현 나와.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이 소설가가 붙잡혀갔어. 왜 붙잡혀갔을까?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글을 써서 붙잡혀간 소설가야. 그럼 소설가는 뭐 하려던 사람?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붙잡혀갔대. 처벌을 받았대. 권력의 억압에 의해서 부정적인 처벌을 받은 이야기. 그러면 이 시에서 이 부분과 유사한 시어 여러 개 짊어지겠지 찾아봐라 하게 되면 여기가 나오는 거야. 붙잡혀간 소설가. 이해됐지?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때가 여러분을 물어뜯어옵니다. 라고 계속 진실을 왜곡하며 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촌장. 마지막 대담원. 막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난 내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구나. 고맙다. 정말 잘해주었다. 아니야,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라고 약속하지 않았니?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 될 거라고. 춘장님, 나 좀 보자. 이 파수꾼 나는 자꾸 지금 옆에서 춘장한테 막 잘 보이려고 하고 뭔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좀 맞으세요. 한가진 곳에 데리고 와서 너한테는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뭐 하고 있는 거야? 파수꾼단을 마을에서 격리를 시키고 있는 것이지. 떨어뜨린 거야. 고립을 시킨 것이지. 왜 그래? 앞으로도 혹시 뭐 할 수 있으니까 파수꾼단가 마음을 고쳐먹고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내 마을엔 오지 말아라.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자, 바람 부는 소리. 자, 요런 게 우리 지금 이거 시곡이잖아. 시곡에서는 효과음이라고 하고, 만약에 시나리오였다면 이런 바람 부는 소리는 이 임팩트, 효과음으로 처리가 돼.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바로 거칠게 부는 바람 소리를 통해 가지고 파수꾼 다가 느끼고 있는 내면의 감정. 여기서는 바로 뭐야? 좌절감. 보여주는 효과음, 바람 부는 소리. 춘장,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딸기에 있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는 것이 있다. 이거 그냥 막 뭐지 막 하지 마. 그냥 촌장은 끝까지 파수꾼단을 위로하는 척, 그리고 자신은 어떤 순수한 마음을 지닌 척을 하고 있는 것 뿐이야. 여기 가지고 뭐 딸기딸기 무슨 의미가 있지? 여기서 막 파고들면 안 돼. 사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계속 대사하고 있는 중간중간에 쉬면서 시간 간격을 두면서,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그리고 사이. 그럼 자기 거라 가시려고 촌장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지요. 덧도 좀 살펴볼 겸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복을 치던 내 모습이 멋있지 않던가요? 진실에 무관심하고 무지하면서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 촌장과 파수꾼나가 퇴장하고 바람소리만 더욱 거칠어지고, 잠시 후 막로 위에 파수꾼이 이리 때다라고 외친다. 파수꾼단은 양철복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양철복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파수꾼단. 결국 이제는 양철복까지 두드리고 있는 모습, 뭐 해버린 거야? 권력이 굴복하고 순응하게 된. 그런 파수꾼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지막 부분. 이런 데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김광규 시인의 희미한, 이것도 얘기한 적 있지? 옛사랑의 그림자. 자, 이 시에서는 과거의 젊은 시절 대학생 때 우리들의 모습과 현재 중년이 돼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 현재 중년이 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권력이 순응하는 모습. 그러니까 순응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시민적인 모습. 이 모습이랑 여기에 있는 파수꾼단의 모습이랑 비슷해진 거야. 젊은 시절 우리도 뭐했던, 이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뭐 해버렸구나? 이렇게 돼버렸구나.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시절 누구나 한번 겪는 병이지요 할 때 이 시 설명해 준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수꾼단가 촌장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 너 마을로 오지 마. 왜요? 못해. 왜? 너 아까 이런 말 한 애잖아. 너는 진실 은폐한 애잖아. 너랑 나랑은 알고 있잖아 지금. 너도 이미 우리와 같은 배 탔어. 너도 지금. 이제 와서 너 내 말 거역해? 그럼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할까? 네가 진실을 왜곡한 애라고? 이런 식으로 약점을 잡힌 거야 지금 파수꾼단은.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없도록 마을에 오지 못하도록 했어. 근데 파수꾼단가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 왜?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말한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촌장의 명령을 거역하기 어려운 것이겠지. 두 번째, 이 작품은, 자, 이거 중요해. 양치기 소년을 이 우화의 내용을 뭐 해가지고 차용해 와가지고 파수꾼 만들었잖아. 그때 중요한 건 이거야. 양치기 소년과 늑대의 거짓말의 주체는 양치기 소년이었고, 파수꾼에서는 촌장이야. 파수꾼이 아니야. 주체고, 여기 있는 파수꾼들은 하수인일 뿐이었잖아. 중요한 건 이거야 바로. 거짓말의 이유. 동그라미 치자. 양치기 소년은 재미로,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에 재미가 있어서 거짓말했다면,
파수꾼의 삶을 바로 이거야. 권력을 유지하고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 차이점. 권력을 유지하고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이소부와 양치순과 늑대를 재구성한 작품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를 다른 갈래로 변형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의 우화적인 그런 이야기를 시곡으로 바꿈으로써 작품의 주제식을 쉽게 전달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파수꾼 작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2-4단원은요